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VR챗 과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타이틀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실수, 이것이 바로 오늘의 타이틀인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여러분 혹시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좌절하는 모습이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는 후회, 차갑게 식어버린 타인의 시선 같은 무겁고 어두운 감정들이 먼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성공을 치밀한 계획과 빈틈없는 전략, 완벽한 실행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의 역사를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끔찍한 실패나 어처구니 없는 우연, 심지어는 게으름에서 태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세렌디피티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것은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페르시아 동화를 읽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 속의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 아쉽게도 정작 찾으려던 보물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행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들을 통해 훨씬 더 귀중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운이 좋으면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이 세렌디피티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찾아오는 아주 까다로운 기회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수많은 우연을 겪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상하네 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죠.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그 순간에 멈춰서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호기심을 총동원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버려질 뻔했던 실패를 인류의 위대한 자산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관찰의 힘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보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쓰레기. 이 이미지 속 문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포스트잇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폐기될 뻔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한 사람의 진념에 의해 구원받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도 하나쯤은 붙어있을 바로 그 물건, 포스트잇입니다. 스펜서 실버 박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박사는 3M의 화학자로서 항공기 제작에도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배합하면서 실험을 거듭했죠.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은 목표와 정반대였습니다. 이 물질은 끈적이기는 하는데 표면에 단단히 붙지 않고 힘없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접착제 입자가 일반적인 것보다 큰 마이크로 구체 형태를 띠고 있어서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듬성듬성 닿아 있던 겁니다. 접착체로서는 명백한 불량품, 즉 쓰레기가 나온 것이죠. 보통의 연구원이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폐기했겠지만 실버 박사는 이 실패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물질이 가진 기묘한 특성, 즉 붙긴 붙는데 끈적임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이 실패작을 들고 사내 기술 세미나를 돌아다니며 이걸로 뭐 할 거 없을까요? 재사용 가능한 풀입니다 라며 동료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사람들은 끈질긴 글을 보며 미스터 퍼시스턴트, 미스터 끈기라고 불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쓸데없는 걸 들고 다닌다며 피하기 일쑤였죠.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발명품은 엉뚱한 곳에서 빛을 봅니다. 실버 박사의 동료이자 성가대원이었던 아트 프라이 덕분이었죠. 그는 매주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책사에 끼워둔 종이 책갈피가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페이지를 못 찾아 허둥대기 일순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짜증나는 순간 5년 전 실버 박사가 보여줬던 약해 빠진 접착제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잠깐, 저걸 책갈피에 바르면 종이에 딱 붙어 있으면서도 성경책의 얇은 종이가 찢어지지도 않으니 완벽하잖아. 처음엔 시장 반응이 차가웠지만 3M 직원들에게 무료로 뿌려서 써보게 했더니 이제 이거 없이는 메모를 못하겠다며 열광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스트잇은 전 세계 사무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책상과 필통까지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평균 수명을 20년 이상 획기적으로 늘려준 기적의 물질 페니실린입니다. 이 발견 역시 아주 지저분한 실수 그리고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1928년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포도상규균이라는 무서운 세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플레밍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는 세균 배양 접시를 인큐베이터에 넣지 않고 실험대 위에 방치한 채로 창문을 열어두고 긴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엉망이 된 실험실을 정리하다가 버리려던 접시 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접시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곰팡이 주변에 노란 세균 덩어리들이 전부 투명하게 녹아 없어진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쳐진 것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연구자라면 오염됐네, 실험 망쳤다라며 짜증을 내고 씻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플레밍은 준비된 마음을 가진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접시를 씻는 대신에 왜 저 곰팡이 주변만 세균이 죽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가 세균을 분해하는 강력한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는 위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약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추출한 물질은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금방 효과가 사라졌거든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반감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곰팡이를 더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민감한 배양 조건으로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량의 페니실린은 플레밍의 제자들이 눈병 치료에나 종종 사용했다고 하네요. 제자들이 항상 말합니다. 눈병에 효과가 좋더라. 어디에 효과가 좋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 페니실린이 대부분 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부족했던 시절에 처방을 받은 환자의 소변을 받아서 항생제로 다시 재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상용화가 되었을까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또한 항생제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페니실린은 금방 뒤처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설파제라는 것이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플레밍 또한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참고로 이 설파제란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이제 의무병들이 상처에 뿌리는 하얀 가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레밍, 그는 페니실린 연구를 결국 중단했고 연구 자료는 10년이 넘게 그저 실험실의 신기한 현상 정도만 기록된 채 묻혀 있었습니다. 이 이침보물을 다시 꺼내든 것은 10년 뒤 옥스퍼드 대학의 하워드 윌터 플로리와 보리스 언스체인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들은 플레밍의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페니실린에도 눈길을 주게 되죠. 참고로 이 라이소자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항생 면역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플레밍이 콧물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페니실린을 화학적으로 정제의 가루로 만들었고 20여 마리 쥐에 투약한 결과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결과를 보였죠. 플레밍은 이를 보고 즉시 옥스퍼드 대학교에 달려가서 자신의 초기 페니실린 표본을 줬고 플로리와 체인은 이를 더욱더 연구하여 한 사람에게 쓸 수 있을 만한 분량을 만들었고 세균이 감염된 환자에게 주사한 결과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페니실린의 부가 물질인 페니실륨의 양이 부족하여 치료를 중단했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그 환자는 다시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말았죠. 그들 또한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지만 아직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욱 연구를 진행하였죠.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연구시설이 공습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대량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도 없었지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연락이 오자 그들은 모든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서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페니실린 크리소게눔이란 종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배양액 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크리소게눔이라는 푸른 곰팡이 종은 플레밍의 실험실 근처에 있던 과일 가게에서 내다버린 곰팡이 핀 썩은 멜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멜론의 종은 캔털루프 멜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겹치는지 어쨌든 간에 이 곰팡이, 이 멜론 덕에 항생제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은 어떤 기업이 맡냐? 바로 화이자가 맡게 됩니다. 화이자의 마가렛 허친스 루소라는 미국의 화학 엔지니어에 의해 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기업과 협력하여 만들어진 페니실린은 알약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박테리아로 인한 병을 치료하여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한 플로리 그리고 체인과 함께 1945년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자, 앞에 보면 플레밍도 194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입니다. 결국 플레밍의 우연한 발견과 플로리 체인 연구팀의 필사적인 노력이 합쳐진 그러한 성과 덕분에 페니실린은 비로소 인류를 구원하는 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벨상 역시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수상했죠. 이처럼 첫 번째 시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바로 덮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관찰의 힘,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입니다.